저는 그렇게 봐요. 모든 사람들이 물가와 통화 정책, 그리고 올해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만 집중을 했었지만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국 증시는 저점을 형성하고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바탕에는 미국의 경기 확장 그리고 기업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2년 동안에 한국 언론에서 미국 경기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잘못된 보도들을 좀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에 따른 투자자 혼란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금 좀 되짚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기 순환은 NBER 전미경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하긴 해요. 경기 확장과 경기 침체 두 가지 국면을 갖고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경기 저점과 경기 확장이 진입하는 그 시점을 놓고 좀 늦게 발표되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경기 확장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정확하게 그 흐름을 좀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경기 저점은 2020년 4월 달 형성됐고 2020년 5월 이후 경기 확장에 들어갔다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확장은 54개월째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경기가 좋으면 기업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 9월 달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본 비용이 줄어들면서 미국 기업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S&P 500 지수가 6,000선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6,600선 정도까지 충분히 도달할 여지가 있고 저는 오버슈팅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대선이 치러지고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임기 첫 집권 1년 차에는 정책 기대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확장, 그리고 기업 실적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S&P 500의 EPS 증가율을 2024년 한 해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전년 대비 9.7% 증가 정도 돼요. 9.7% 증가될 때 S&P 500 지수가 6,000선 정도까지 도달했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는 이 9.7이라는 숫자가 14.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5배 전후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가는 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S&P 500 지수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6,600선 도달은 쉽게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강세가 경기와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금융 여건 기조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미국은 AI,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신산업이 태동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항된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저는 올해 그러니까 2024년 연초 이후 미국 주도의 이제 글로벌 증시를 전망할 때도 올해는 투자자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하는 지수대를 경험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기 순환이 될 거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1980년도 이후에 미국이 경기 확장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7년 1개월 정도 지속되는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를 현재 구간에 적용을 해보면 2027년 6월까지는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2022년도에도 동일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미국 경기 확장. 그때도 제가 2027년 6월이라는 얘기를 강조했던 것 같은데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도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집권 1년 차,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를 거예요. 다만 집권 2년 차, 2026년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해는 과거에도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증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고요. 2027년 미국 경기 확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긴 하는데 그때 S&P 500 지수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높다라고 하고 계시지만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저는 8,50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경기 확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경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증시 역시 하락장에 접어들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께 항상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된다. 미국 주식 중심의 달러 자산 위주로 그 얘기를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기존에 주도했던 지수 섹터, 뭐 종목들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줄기는 그거예요. 실질 정책 금리가 플러스로 바뀐 거.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책 금리와 소비자 물가를 놓고 봤을 때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는 소비자 물가가 정책 금리보다 높은 레벨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자산 가격이 좋지 않았던 거고요. 지금은 정책 금리 아래로 소비자 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를 이제 실질 정책 금리가 플러스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구간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성장주 컨셉의 섹터와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로 따지면 뭐 커뮤니케이션, 전기 소비재, IT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 종목 단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통 제조업, 규제 완화, 그리고 전략 산업 이 부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죠.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관련해서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뭐 글로벌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기조가 계속되고 미국 경기는 확장 국면에 놓여 있고 미국 기업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그리고 미국으로 자금이 몰려드는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얘기해 드렸지만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AI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AI 혁명이 2022년 챗 GPT 출시 이후로 진행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진행된다는 겁니다. 지금 AI 구현 단계를 보면 학습용이에요. 학습용 내에서 플랫폼을 놓고 온다고 하면 서버형이죠. 그러니까 1차 반도체, AI 반도체가 아니에요. CPI와 GPU는. 기본 반도체예요. 기본 반도체.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U, AI 가속기 이게 서버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AI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서비스 구현 단계를 보면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가야 되고 추론용으로 가게 되면 플랫폼이 서버형에서 엣지 디바이스용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이 단계에 가게 된다고 하면 2차 반도체, ASIC 그리고 GPU와 ASIC 중간 역할인 FPGA 이게 2차 반도체에 해당되는 거고 3차 반도체는 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HBM이 해당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단계가 누르모픽 그러니까 추론용에서는 사용하는 반도체가 달라지는데 2차 반도체, 3차 반도체가 AI 반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도하는 기업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ASIC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구글, 애플 그리고 GPU와 ASIC 중간에 있는 FPGA 같은 경우에는 AMD 그리고 인텔 같은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핌이야 어차피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삼성전자보다 앞서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누르모픽, 인간의 뇌를 그대로 본뜬 반도체 이거는 IBM이 지금 연구용으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캘컴이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 산업들을 모두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에 들어가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무조건 투자자들은 사야 돼요. 근데 그게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기 이전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7년도 6월 이전까지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경기, 실적, 수급, 정책 또 AI 혁명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기존에 주도했던 지수, 섹터, 종목들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저는 내년에 국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고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완화 정책을 쓰는 국가들 여기 하나 더 붙이면 신산업을 가졌는지 여부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 체력과 통화 완화, 신산업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그래서 미국 증시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얘기해 드리는 거고 경제 체력 부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인도, 베트남, 대만 정도가 해당되고요. 통화 완화를 놓고 온다고 하면 유럽이나 한국, 멕시코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신산업에 해당되는 게 이제 미국인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도 증시를 선택하는 그 기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세 가지 키워드, 경제 체력과 통화 완화, 신산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신흥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해드리면 한국 증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제가 세 가지를 올해 연초부터 좀 염려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에요. 고금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내수가 너무 안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증시는 수출 증가율하고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전체 수출 증가율, 품목별 수출 증가율, 반도체가 해당되는 거고 지역별 수출 증가율, 중국이 해당되겠죠. 전체 수출 증가율은 올해 1월 달에 피크아웃 했어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요, 올해 2월 달에 피크아웃 했어요. 중국향 수출 증가율은 올해 7월 달에 피크아웃 했어요. 피크아웃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후행해서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표가 개선되어야 돼요. 그래야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처럼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앞으로 낙폭이 가대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을 했다가 일정 눈높이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금 매도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